지난 시간에 김대경 선생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기술적으로 노원전 수명 연장이라는 것이 백피팅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 기술로 이제 만들어진 원전이 현재 수명 연장하려고 하면 현재 새로운 기술 적용해가지고 전체를 다 전체적인 기준을 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무슨 규정을 바꿔야 되고 그 방침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수명 연장이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에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좀 덧붙이면 일단은 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사 이후에 자기 임기 안에 추가로 짓겠다고 해놓은 게 없어요. 예. 다만 나중에 이제 10차 전력 계획을 잡게 되면은 그 10차 전력 계획은 15년 단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가로 이제 SMR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제 핵발전소를 더 짓는다거나 그런 계획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는 사실은 지금 신한울 3사도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해봤자 2025년이 돼야지만 지금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한울 3사 이후에 착공에 들어갈 발전소는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그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10기에서 18기를 수명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신규 건설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게 더 이제 이쪽에 핵발전 비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예.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어디까지 규제에 넣을 거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발전소들의 안전기준을 그대로 간다면은 사실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최근에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 얘기처럼 뭐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둥 막 이렇게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돼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까지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들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수명 연장은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일 거고 결국은 신규 이거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서 최신 기술 기준을 얼마나 준용할 거냐 아마 그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국내의 기준만 가지고 이것을 인허가를 받기 위해는 국제적인 제재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보고 대응할 것이냐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복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현석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공감되는 얘기가 사실은 뭐 신한울 3, 4호기 임기 내에 제가 볼 때는 25년 뭐 착공 서둘러서 한다고 하는데 착공 목표 뭐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실제 그다음에 더 파괴적인 그 영향은 수명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정책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은 신규 운영허가 기간만 30년이든 40년이든 60년이든 받아서 운영허가 기간만 운영하고 수명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사실은 신규 원전 입구를 막는 조치보다도 이 출구에서 때가 되면 다 퇴출시키겠다는 이 선언에 이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다시 공인을 풀어서 다시 수명 연장하겠다는 그 조치만으로 사실은 이 NDC 목표라든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히 많이 끌어내리는 그 효과라든지 그런 게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 정부는 뭐 신규 원전 뭐 짓느냐 못하느냐 보다는 수명 연장을 통해서 훨씬 더 이 임기 내에 어떤 정책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한우 3, 4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기 내 착공을 뭐 하든 또 29년이든 30년이든 준공을 하든 송전선로의 문제가 또 하나 걸려 있습니다. 지금 신한울 원전이 1, 2호기가 지금 뭐 한기가 돌고 있고 시운전을 하고 있고 조만간 한기가 준공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송전선로를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에 의존해야 되는 형편인데요. 그 초고압 송전선로를 지금 노선 정도 결정한 상태고요. 서부 구간, 동부 구간 나눠서 하는데 동부 구간에 노선 정도 결정한 거고 서부 구간은 아직 노선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걸 뭐 노선 설정을 빨리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건설을 제때 할 수 있느냐. 또 건설을 공기 내에 완공한다고 해도 실제 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단적으로 지금 북당진하고 고덕 구간에 똑같은 기술로 건설한 HVDC 송전선로가 있는데 이게 준공만 5에서 애초에 계획을 보면 거의 7, 8년이 지금 지체됐습니다. 그럼 완공돼서 제대로 가동되느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행 운전을 하고 있고 정상 설비보다 용량보다 뭐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하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고 해서 파행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한울 1, 2호기조차도 지금 아직 건설하지조차도 않은 그 선로에 의존해야 되는 형편인데 향후에 추가로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된다? 그래서 그게 적기에 수도권으로 그 생산 전력을 뭐 공급해서 쓸 수 있다? 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또 다른 이 원전 건설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보고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제때 적기 건설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숙 교수님. 여기 그 카톡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써놓으신 요약 저거를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갖고 탈핵을 다시 이제 원전 쪽으로 가겠다고 지금 천명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쓰여 있는 내용 봐서는 뭐 걱정할 것이 없나 그럼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좀 아까 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만 노원전의 수명을 그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거나 기술적인 측면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보통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뭐 웬만한 소모품을 교환해서 자동차를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예 설계 상태에서 없었던 어떤 그 예를 들면 배기가스 저감 장치라든가 ABS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설계 단계로부터 들어가야지 뒤에 그런 걸 장치를 부착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즉 새로운 최신 안전기 기술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수명 연장이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어떤 안전기 기준을 적용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예. 어쨌든 만약에 문재인 정부 정책 그대로 됐었더라면 신한울 3, 4호기 뿐만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10개가 폐쇄되는 상황이었는데 핵발전소 12개가 지금 더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는 여기 좀 그냥 평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24개 핵발전소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건 조금 이게 뭔가 얘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또 한 가지 에너지 전환에서 급소에 해당하는 부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술적 전망
그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ESS 기술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배터리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 기반의 BESS, 그러니까 리튬이온 진지를 아주 대용량으로 쌓아서 뭐 그걸 갖고 에너지 쌀 때 저장했다, 뭐 비쌀 때 보낸다, 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요. 실제 그거는 이제 배전 단위 또는 소용량 단위에서 에너지 저장 수단 또는 전력 계통의 주파수를 빠르게 조정하는 용도로 비용이 아직까지 배터리 기술은 뭐 많이 상용화 됐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값비싼 그 자원입니다. 저장 장치로서 값비싼 자원이어서 당장 이렇게 계통 단위 원전의 전기를 저장하거나 뭐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기를 저장하기에는 아직 비용적으로는 상당히 비싸다, 값비싸고 또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지금 뭐 이 화학 기반의 이제 장치다 보니까 잦은 뭐 노화에 따른 뭐 화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또 그 박근혜 정부부터 사실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 아래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급한 적이 없는 대용량의 배터리 기반의 ESS를 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에다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가중치 보조금을 최대 REC 5배 보조금을 주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신산업의 어떤 이 유틸리티 장비만 생각하고 이 유틸리티 장비가 실제 개통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이 장치들이 구동되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에너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 하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뭐 애널단지가 됐고요. 실제 재생에너지 피크를 이동시키는데 유효한 전략적인 수단이 못 되고 있어서 뒤늦게 지금은 뭐 오히려 양수 발전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100년 다 된 그 전통의 그 에너지 저장 기술들을 다시 소환을 해서 이 재생에너지 늘어나니까 그런 유연성 전환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ESS 장치들은 심지어 가정 단위에서 우리 예전에 그 우리 혼수 마련할 때 냉장고 사야 되고 세탁기 사야 되고 TV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언젠가는 ESS도 이 가정에 있는 루프탑 태양광과 연계하는 아주 유용한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활용이 되게 될 건데요. 그렇게 가기까지는 일단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의 어떤 설계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요. 시장 제도 운영 정책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지금처럼 하루 전에 뭐 다음날 수요를 예측해서 당일날 뭐 그 미스매칭을 맞추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정말 실시간 시장, 리얼타임 마켓이 만들어져서 5분 단위, 15분 단위 그렇게 해서 전력의 가치를 자꾸 실시간 단위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값비싼 자원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여기서 상업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 먼 얘기.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좀 극복해야 될 과정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거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이현석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크게 큰 틀에서 다 비슷합니다. 예, 사실 ESS하고 수소하고 두 가지는 한국에서 참 굉장히 왜곡돼 있는 그런 이제 전원들이고요.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금 뭐 계속 아마 두 가지는 계속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게 알프스 쪽에 산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 수력 발전하고 양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에너지 저장을 전체 그리드망으로 돌려가지고 그 태양광 재생 가능 에너지 가능성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우리는 독립적으로 한반도 안에서 그것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 가능성을 처리하는 부분이 환경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 국제적으로는 가능성 이슈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진지하게 이제 우리나라와 해외 전력망 연결 문제 그리고 이제 가능성 문제에서 실제로 전력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어떤 전력을 끌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해외 전력망 연결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전기 부족하니까 사온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볼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력망의 이제 좀 다양성이라는 측면들에서 저는 지금 ESS하고 수소 얘기만 자꾸 수소 뭐 양수 발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양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뭐 수용성 문제나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해외 전원 연결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급소가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절약 부문인데 에너지 절약 부문은 건물의 단열 모델링 요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냐 어떨 것이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복 기자님이 요거는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뭐 서로 좀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예, 뭐 제가 뭐 이거 만물 박사가 아니어서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가격 시그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기업이 뭐 특정 회사를 좀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LS라는 회사에서 인버터를 개발했어요. 이 인버터는 이제 전력 변환 장치가 아닙니다. DC하고 뭐 AC를 교환하는 인버터가 아니고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인버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천천히 회전하게 하고 또 사람이 감지해서 센서로 감지해서 이용객이 많다 그러면 모터를 정상 속도로 돌려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뭐 이렇게 조절을 하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런 사업에 대단히 많은 보조금들을 쌓아놓고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사용을 해라 해도 그 보조금이 항상 남습니다. 왜냐하면 회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투자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건물 관리자들이 그런 좋은 기술과 제도가 있음에도 그걸 설치를 해서 자기 오너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임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회임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어떤 에너지 전략 정책, 건물 에너지 효율화, 뭐 에스코 사업, 효율화 전문 기업들 그런 정책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외부 비용들을 적절하게 전기요금에 제대로 얹지 않으면 어떤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정책 그런 게 와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조금 아까 말씀하시다가 잠깐 이건 저희가 대답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개통에 또 대한 문제거든요. 개통 운영에 대한 문제, 에너지 믹스에 이게 유연성 전원이냐, 뭐 경직성 전원이냐 이런 문제여서 사실 그 문제는 다음에 진짜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 듣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뭐 이제 어떤 계통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전력 계통으로 보는 원전의 전기 생산 한계, 유연성 문제,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전문가가 오셔갖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 두 분도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다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두 분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